경상북도의 작은 산골 마을. 봄바람이 살랑이는 4월의 어느 오후였다.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며 깔깔거리는 4살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평화로운 마을에 울려 퍼졌다. 민준아, 엄마 아빠 잠깐 읍내 나갔다 올게.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 이웃집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는 민준이. 그 순간만 해도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오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한 마을길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평범한 얼굴, 평범한 옷차림. 애기야. 사탕 줄까? 마당에서 혼자 놀던 민준이에게 다가간 남자. 아이의 순수한 눈이 사탕을 든 남자의 손을 바라봤다. 차에 더 맛있는 과자도 있는데 타볼래? 민준이는 잠깐 망설였다. 엄마가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이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사탕의 유혹은 4살배기에게는 너무 컸다. 그렇게 민준이는 검은 차를 타고 사라졌다. 그날 저녁 읍내에서 돌아온 부모는 공터에서 홀로 울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민준이 엄마, 민준이가 없어졌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평온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부터 온 마을이 뒤집어졌다. 경찰이 출동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산과들, 개울과 폐가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민준이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민준이의 아버지 박성호는 밤새 마을을 헤매며 아들의 이름을 불러댔다. 민준아, 아빠야. 어디니 민준아?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어머니 김미영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아들이 옷을 부여잡고 흐느껴 울기만 했다.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다. 경찰의 수사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CCTV도 없는 시골 마을에서 단서를 찾기란 불가능했다. 아이를 태우고 간 검은 차를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성호와 미영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 미영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성호는 직장도 그만두고 전국 곳곳을 헤매며 아들을 찾아다녔다. 실종아동센터, 인터넷 카페,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갔지만 소용없었다. 2년, 5년, 그리고 10년. 시간이 흘러도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같은 시기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또 다른 절망이 펼쳐지고 있었다. 결혼 6년 차인 부부 정준혁과 이소연. 두 사람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아이였다. 6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다. 한의원, 산부인과, 심지어 기도원까지. 그러던 중 기적처럼 소연이 임신을 했다. 여보, 됐어요. 정말 됐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을 보며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6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 10주 차에 유산이 됐다. 죄송합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췄네요. 의사의 차가운 말에 소연의 세상이 무너졌다. 준혁은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다시 한번 임신의 기쁨이 찾아왔다. 이번엔 더욱 조심스럽게 관리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다. 임신 8주 차에 또다시 유산. 부인, 죄송하지만 더 이상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최종 진단은 절망 그 자체였다. 자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소연은 그로 인해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말도 없이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지냈다. 아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눈물이 났다. 길에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다.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의 아이 자랑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여보, 우리 해외 입양이라도 알아볼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소연은 고개만 저었다.
아니야, 싫어. 절망의 나날이 계속됐다. 그런 어느 날 준혁에게 한 남자가 접근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다. 혹시 정준혁 씨 맞으세요? 4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였다. 그가 바로 민준이를 데려간 그 남자 김철수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소개는 중요하지 않고요. 선생님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김철수는 은밀하게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다. 아이를 원하신다고 들었는데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무슨 미혼모가 키우기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건강한 4살짜리 남자아이. 어떠세요? 준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요? 그런 거 다 밟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3천만 원이면 됩니다. 3천만 원.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6년간 아이를 갖지 못한 절망에 빠진 준혁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들렸다. 시간을 좀 주세요. 집에 돌아간 준혁은 밤새 고민했다. 소연의 우울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급해졌다. 아내가 다시 웃을 수 있다면, 엄마가 될 수 있다면. 3일 후 준혁은 김철수에게 연락했다.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서 준혁은 3천만 원을 건넸다. 그리고 잠든 아이를 받았다. 수면제를 먹인 듯 깊이 잠들어 있는 민준이었다. 아이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 마세요. 미혼모가 병원에서 낳자마자 포기한 아이라고 하면 됩니다. 서류는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민준이는 정민우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잠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쁨이,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여보, 이 아이는 뭐야? 잠든 아이를 본 소연이 놀라며 물었다. 미혼모가 키우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입양하게 됐어. 준혁은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했다. 정말이야? 소연의 얼굴에 2년 만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본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아이 이름은 정민우라고 지었어. 우리 아들, 우리 민우. 그 순간 잠에서 깬 민준이가 눈을 떴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을 보며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 민준이가 찾는 건 친엄마였지만 소연은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했다. 응, 엄마야. 민우야, 엄마 여기 있어. 소연은 아이를 달래며 품에 안았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점점 울음을 그쳤다. 부부는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소연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다. 우울증은 사라지고 밝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민우를 정성껏 키우며 행복해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아이가 생기니 삶의 의미가 달라졌다. 부산에서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도 일을 열심히 했고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다. 민우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밝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다. 시골에서의 기억은 너무 어린 나이였던 탓에 거의 사라져갔다. 가끔 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단순한 꿈으로 생각했다. 민우야, 유치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 부부는 행복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항상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아이의 진짜 부모는 누굴까? 진짜 미혼모가 버린 아이가 맞는 걸까? 가끔 뉴스에서 실종아동 관련 소식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책감도 점점 무뎌졌다.
민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모범생으로 자랐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했다.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아들이었다. 아빠, 대학교 꼭 좋은 곳으로 가서 아빠 엄마 자랑스럽게 해드릴 겸. 우리 민우가 최고네. 준혁은 아들을 안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컸다. 23년이 흘렀다. 민우는 어느덧 27세 청년이 됐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다.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에 성격까지 좋아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준혁과 소연도 50대 중반이 됐고 민우 덕분에 삶이 충만하고 행복했다. 우리 민우는 언제 결혼하려나? 엄마는 손자도 빨리 보고 싶은데. 엄마 좀 빨라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에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다. 아이를 유괴했던 김철수는 폐암말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라고 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김철수는 지난 23년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그동안 그는 여러 번의 아동 인신매매를 저질렀다. 절망에 빠진 부부들을 상대로 아이들을 팔아넘긴 것이다. 하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니 양심의 가책이 몰려왔다. 특히 23년 전에 납치한 민준이의 생각이 자꾸 났다. 그 아이의 진짜 부모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김철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써서 준혁에게 연락했다. 정준혁 씨, 저 기억하시나요? 누구세요? 23년 전 일이라 준혁도 처음엔 기억이 나지 않았다. 민우, 아니 민준이를 넘겨준 사람입니다. 그 순간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갑자기 왜? 지금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죽기 전에 정준혁 씨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언제 병원에 좀 오실 수 있나요? 준혁은 하루 종일 고민했다. 23년 전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병원을 찾았다. 창백하고 야윈 김철수의 모습에 준혁은 놀랐다. 앉으세요. 김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23년 전에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준혁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아니, 그럼요. 제가 납치한 아이였습니다.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김철수는 23년 전의 모든 진실을 털어놨다. 어떻게 민준이를 납치했는지,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까지. 정말 미안합니다. 죽기 전에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어요. 준혁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23년간 품고 살았던 죄책감이 현실이 됐다. 그럼 민우의 진짜 부모는요? 박성호, 김미영 부부입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 살고 있더군요. 김철수는 민우의 친부모 연락처까지 알려줬다. 죽음을 앞두니 죄책감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철수는 숨을 거뒀다. 준혁은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간 말을 못했다. 어떻게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였다. 소연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냐? 아무것도.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된 행복은 오래갈 수 없었다. 결국 준혁은 모든 진실을 소연에게 털어놨다. 뭐라고? 민우가 납치된 아이라고? 소연도 충격으로 주저앉았다. 23년간 키운 아이가 납치된 아이였다니.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은 거야? 부부는 밤새 울었다.
기쁨으로 키운 아들이 사실은 다른 부모의 피와 눈물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민우에게 말해야 해. 어떻게 말해? 23년간 키운 아이에게 너는 우리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준혁과 소연은 민우를 불러 앉혔다. 막상 아들의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민우야, 네, 아빠. 아빠가 너에게 정말 미안한 말을 해야겠다. 민우는 부모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말했다. 23년 전의 거짓말부터 최근에 들은 충격적인 사실까지. 민우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아빠, 무슨 소리세요? 하지만 부모의 눈물을 보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제가 진짜로 납치된 아이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민우야. 정말 미안해. 준혁은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민우는 한동안 말을 못했다. 23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정체성, 가족관계, 인생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요? 경북의 시골 마을에 살고 계셔. 박성호, 김미영 부부라고 하더구나. 민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혼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23년간 자신을 키운 부모에 대한 사랑이었다. 아빠, 엄마. 저에게는 두 분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민우야. 우리에게도 민우 너는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너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사셨을 친부모님을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내 친부모님을 만나볼게요. 그분들도 자식을 잃어버리고 마음 아프게 사셨을 테니까요. 민우의 성숙한 반응에 부부는 더욱 눈물을 흘렸다. 경북 시골 마을. 그곳은 23년 전과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다만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 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을에 도착했다. 준혁과 소연도 함께였다.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이 일은 반드시 해야만 했다. 박성호와 김미영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23년 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성호의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미영은 깊은 우울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었다. 집 곳곳에는 여전히 민준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4살 때의 해맑은 모습 그대로. 전화를 받은 성호는 처음에 믿지 못했다. 민준이를 찾았다고요. 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대문 앞에선 키 큰 청년을 본 순간 성호는 알았다. 23년간 그리워했던 그 눈동자, 그 얼굴. 자신의 아들이었다. 민준아,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민우도 어딘지 낯익은 느낌을 받았다. 꿈에서 봤던 얼굴 같았다.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집 안에서 나온 미영은 아들을 보자마자 기절할 뻔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23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성호와 미영에게는 23년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빼앗긴 분노도 있었다. 누가 우리 아이를 데려간 겁니까? 성호는 준혁을 보며 물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실을 설명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과 소연은 진짜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23년이란 시간이 돌아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미영은 분노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민우가 나섰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민준아, 저도 화가 나고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들도 피해자예요. 민우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이제 우리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앞으로를 생각해봐요. 저에게는 이제 부모님이 네 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 후로 긴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다. 민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 부모님을 찾아뵙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23년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아버지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이 뭐예요? 계란말이. 계란말이를 좋아했지. 성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미영은 처음에는 민우를 어색해했다. 23년간 그리워했던 4살 아들과 27세 청년 사이의 거리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었다. 민준아, 너 어릴 때 이 노래 좋아했어. 미영이 자장가를 불러주자 민우는 어딘지 익숙한 멜로디에 눈물을 흘렸다. 깊숙한 기억 속에 남아있던 엄마의 목소리였다. 한편 준혁과 소연도 변화를 겪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민우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간절해졌다. 민우야, 우리가 너를 잘못된 방법으로 얻었지만 너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짜야. 저도 알아요, 아빠. 아빠,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6개월 후 두 가족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우의 생일이었다. 양쪽 부모들은 민우를 위해 모였지만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 어색했다. 하지만 민우를 위하는 양쪽 부모의 마음과 민우의 노력으로 두 가족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민우는 29세가 됐고 두 가족 사이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성호와 미영은 준혁, 소연 부부를 용서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증오는 내려놓았다. 민준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미영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됐다. 준혁과 소연은 민우의 친부모를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민우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을 모두 가져다 주었고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민준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군요, 우리 민준이가. 성호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아쉬워했지만 동시에 고마워하기도 했다. 민우도 정체성의 혼란에서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상담도 받고 책도 많이 읽으며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갔다. 저는 박민준이면서 동시에 정민우예요. 두 이름 모두 제 진짜 이름이에요. 키워준 부모와 친부모가 한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은 아직 어색했지만 모두 노력했다. 성호 씨, 미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소연이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저희도 아이를 너무 간절히 원한 나머지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성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다. 23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준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잘 자란 것 같아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민우는 4명의 부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좀 특별한 가족이지만요. 어느 따스한 봄날, 민우의 결혼식 날이었다. 대학 동기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된 것이다. 민우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난 일들에 대해 생각했다.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김철수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납치되지 않았다면 시골에서 평범하게 자랐을 것이다. 서울의 부모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아내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진짜 부모님의 23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였다. 네 분의 부모님 모두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민우의 결혼식이 특별한 것은 양쪽 부모님이 모두 참석했다는 점이었다. 신랑 측 부모로는 준혁과 소연이 그리고 성호와 미영도 함께 자리했다. 오늘 저희 민우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준혁이 축사를 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민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4명의 부모가 있습니다. 비록 복잡한 사연이 있지만 민우에 대한 사랑만큼은 모두 진짜입니다. 하객들은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미영은 며느리에게 말했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요. 네, 어머니. 신부도 눈물을 흘렸다. 신랑 민우가 마이크 앞에 섰다. 저의 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23년간 변함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키워주신 부모님께서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복잡한 상황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2배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김철수라는 사람이 저지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만들어진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저에게 소중한 재산이 됐습니다. 사랑에는 혈연이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저는 4명의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저는 이 인연을 소중히 하며 더욱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우의 이야기에 4명의 부모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어느 따스한 봄날 너무 행복한 눈물이었다.